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미뤄진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9월 말 개통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르면 9월 초 도시철도의 정확한 개통 시기를 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도시철도 개통 시기에 대해 끝내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언론 발표에 의하면 거의 9월 말까지는 개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님 맞습니까 지금? 9월까지의 도시철도 안전 적기 개통을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개통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8월 말까지 모든 보고서를 완료해서 제출하고 국토부하고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개통일이 가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이나 언론을 통해 9월 말 개통이 점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 시장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개통 지연 사태를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이게 이 말을 믿어야 되는지 신뢰를 해야 되는지 김포시의 공식적 입장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거거든요. 시가 시민들하고의 적극적인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단계 진전되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보도의 내용을 원하는 것이지 답습하고 있는 사항들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김포시는 빠르면 9월 6일 도시철도 개통일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대체 김포 도시철도가 9월 말 안에 개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시민들에게 또 기자 여러분들에게 9월 6일과 9월 9일 이틀 양일 하루를 발표하는 것으로. 한편 김포시는 8월 말까지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된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향후 도시철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 용역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의 한 중학교가 개학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돌연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진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천시 중동의 한 중학교입니다. 평일이지만 보시다시피 학생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14일 개학한 이후 돌연 며칠 만에 휴교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학교 한쪽에서 화장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바닥을 보시면 화장실 공사 때문에 많은 시멘트 먼지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멘트 먼지 때문에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학교 밖은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학교 외벽은 철근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 곳곳에는 이렇게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어 이곳이 학교인지 공사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학생들은 이곳으로 등교하고 또 수업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7월부터 학교 내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벽에 대한 보강 공사도 오는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개학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던 상황. 결국 해당 학교는 개학한 지 5일 만에 10일간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휴교 결정에 대해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던 만큼 교육당국이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육청과 학교의 늑장 대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안전한 교육 환경과 그 학습권 침해라는 부분에 질타를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사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일정대로 계약했다며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어 휴교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사와 갑작스러운 휴교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은 없는 상황. 결국 피해는 공사 중인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갑작스러운 휴교로 아이들의 일정을 걱정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이고 또 어떻게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노동자의 권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한 건데요. 이 박람회장에는 VR 면접 체험과 진로 취업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들이 설치됐습니다. 특히 메이크업을 통해 이미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부스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눈썹도 정리해 주셔서 좀 더 깔끔한 이미지가 되는 게 신기했어요. 되게 취업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좀 쉽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이나 인형탈 아르바이트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짧게나마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은 다양한 일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인형탈 알바를 여기서 처음 해봤는데 되게 힘들고 덥고 잘 안 보여서 사람들도 부딪히는 것도 많고 되게 힘든데 다른 알바들도 경험 여기서 처음 해봐서 되게 새롭고 재밌고 다른 알바들은 이런 기분이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경기도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박람회를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바로 알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얼마 전 8.15 광복절이 지났죠. 해마다 이맘때면 일제시대 항일 독립운동이 다시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혹시 독립운동가 이름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소수의 독립투사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요. 우리는 이분들의 업적을 어떻게 기리고 있을까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네모 반듯한 터에 자리 잡은 사당이 위용을 자랑합니다. 청산리 전투의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입니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 1991년 터만 남아있던 김 장군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제 나라의 오직 독립을 위해서만 끝까지 일생을 바치신 분이 김좌진 장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인물 노은 김규식 선생. 보병 대대장으로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고 후에 독립군 총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이분의 생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있는 선생의 사적 정보를 따라 생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생가터 주소지를 따라 도착한 곳은 잡초만 무성한 작은 동산입니다. 건물이 있었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이 안채고 저기가 바깥채고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표지석 하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김규식 선생님이라고. 네, 전혀. 집터 바로 옆엔 현재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집터를 보면 땅 곳곳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데요. 조만간 이곳엔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 김규식 선생 무슨 생가터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 함한테로 넘어갔으니까 그걸 못 하더라. 남의 땅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된 독립운동가 생가는 전국에 총 44곳. 이 중 복원된 곳은 26곳으로 대부분 이름이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의 것입니다. 독립운동하는 높고 낮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하신 분들은 그 선양 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국가라든지 기타 지방자치에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알리고 또 영웅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았나. 독립운동가 생가의 관리권은 생가별로 개인이나 지자체, 기념사업회 등 제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모든 독립운동가의 생가를 복원할 수 없다는 게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하는 거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 소유주께 이런 사항 안내해드리고 지원 신청을 하시라고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은 단순히 그들이 나고 자란 곳이 아닙니다.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이 싹튼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공이 크든 작든 유명이든 무명이든 그들의 생각은 우리의 귀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다음 달인 9월 20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며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올해는 영화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8일 동안 46개국 150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경쟁과 비경쟁 부문으로 나뉘어 상영됩니다. 올해 개막작은 박소영 감독의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가 선정됐습니다. 목포에서 베를린까지 청년들의 여행기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100년 전 이제 만주와 연해주를 넘나들면서 주 활동 무대로 삼았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따라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올해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에 비해 상영작 수가 2배로 늘어났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을 포착해낸 수작들이 안정적인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DMZ 인더스트리를 신설해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사업과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관객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유명 인사와 함께하는 강연과 토크, 관객 편의 원스톱 공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상영관도 진행합니다. 담대하게 다음을 준비할 것이며 거칠 것 없이 자유롭게 비상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상이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의미 있고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개막식은 파주 임진강 망매단 앞 야외 특설 무대에서 9월 20일에 열립니다. 이어 메가박스 백석과 고향 벨라스타, 파주 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주 상영관에서 다양한 특별 기획과 부대 행사가 27일까지 펼쳐집니다. 경기슈 TV 최창순입니다. 도내 어린이집과 학교, 요양원 등 110곳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석 달여간 진행한 도내 289곳의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110곳에서 분원성 대장균군과 비소, 불소 등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시설은 현재 채수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한 지하수 사용 중지를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2차 수질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18일 제주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강등 탈출을 위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두 팀이었는데요. 나란히 1점씩을 가져가면서 강등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 아쉽게도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팀 모두 패배는 곧 강등으로 이어지는 단두대 매치였는데 그래서일까요? 실점을 막는 데 집중하다 보니 득점 없이 끝났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인상을 조금 더 많이 받았던 지난 제주전이었는데요. 네. 공격 전술의 부재가 아무래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제주가 요즘 실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실점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중앙에 좀 밀집된 수비 형태를 좀 갖추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천이 너무 반복된 롱볼이나 혹은 네. 공격 전술의 부재와 같은 단점들을 노출하면서 다소 단조롭게 풀었던 그런 아쉬움이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그 두 팀 모두 4-4-2 전술로 이 전반에 수비를 집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골이 날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 두 팀 중에서 그래도 전략상 무승부긴 하지만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팀을 좀 꼽으신다면? 저는
늘 인천을 칭찬하면 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점수를 주고 싶은 건 네. 제주예요. 왜냐면 인천도 이기려고 했고 제주도 지면 안 되는 절제절명이었습니다. 서로 양 팀이 같았어요. 근데 더군다나 적지에 와서 인천의 홈에서 0실점, 무실점으로 또 지난 경기 대패란 팀 아니겠습니까? 네. 선수들의 이 멘탈이 붕괴될 대로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추스려서 인천의 어쨌든 미드필드부터 거쳐오는 플레이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인천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았다라는 것. 뭐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겠고 수비적인 조직력도 있었겠고. 네. 저는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에 제주에 손을 좀 더 들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팬들 사이에서 눈여겨본 관전 포인트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마트레이드된 남준재와 김호남의 대결이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친정팀과의 경기에서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만 두 선수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확실히 남준재, 김호남 다 어느 정도 전력상의 트레이드로는 서로에게 네. 플러스된 요인들은 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호남 선수는 제주전은 아니었지만 그 전 경기 수원전의 인상적인 한 방의 마무리가 보여줬듯이 앞으로 어떤 인천에 가지고 있는 측면 킬러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남준재 선수는 사실 글쎄요, 이날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김호남보다는 조금 활약이 좀 뜸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아무래도 인천 팬들의 어떤 공격적인 반응과 반기는 부분, 네, 이런 부분에 약간 선수 본인도 의식을 했던 부분과 또 워낙 김진야 선수하고의 구도에서 김진야 선수가 잘 틀어막아서 네. 좀 이런 부분에 여파가 좀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경기력까지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두 사람의 매치가 있었습니다. 아산에서 복귀한 김도혁 선수와 안현범 선수인데요. 특히 김도혁 선수의 복귀는 많은 팬들이 좀 손꼽아 기다려왔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김도혁 선수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확실히 아산에서 좀 성장하고 왔다는 예.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은 김도혁 선수가 정말 인천 정신을 잘 알고 있는 선수처럼 많이 뛰고 압박하고 투지도 있고 게다가 네. 팬들을 이야기로는 잘생겼고 네, 이런 매력을 좀 가지고 있었던 김도혁 선수인데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보게 된 건 호흡이 완전하지 않을 순 있어도 확실히 본인의 어떤 경기를 보는 능력과 흐름을 살리는 부분에서의 시야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 공격진에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케인 대 무고사 김호남 선수가 뛰었다면요. 후반전에는 무고사 문창진, 김도혁 선수가 가세를 했습니다. 어떤 조합이 조금 더 나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공격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전형적인 지금 4경기째였어요. 4-4-2 그대로 나온 경기였는데 솔직히 얻었던 건 김호남의 골은 있었지만 무고사 케인대에서 마침표가 없었어요. 제가 전술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김도혁의 투입으로 이제는 좀 4-4-2를 탈피하고 여러 전술을 좀 해봤으면 할 정도로 후반이 너무 좋았어요. 예. 깔끔하고 기대감 있고 폭발력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상철 감독이 행복한 고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상철 감독의 행복한 고민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인천의 공격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격의 변화의 가능성을 분명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후반전에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과 후반의 어떤 공격 조합을 비교해 봤을 때 네. 단적으로 후반전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후반전 조합의 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당장 지금 인천에게는 예. 어쨌든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면 골이 들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확고한 공격 조합을 찾는 게 정말 네.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과연 전반전에 케인대가 있는 구성에서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문창진이나 김도혁처럼 이쁘게 볼을 차는 선수가 있는 네. 팀에서 찾을 수 있느냐인데 후반전 공격 조합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길게 무언가 새로운 답을 찾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었다라는 생각을 받습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가 사실 무승부이긴 했지만 임 기자께서는 이번 경기 가장 베스트인 선수 누구를 좀 꼽고 싶으세요? 선발로 나온 선수보다 저는 오히려 교체도 좀 투입된 선수에게 일단은 네. 몫을 좀 많이 주고 싶은데 네. 저는 문창진 선수 꼽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창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출전 시간, 기대했던 출전 시간이나 시즌 활약보다 지금은 좀 아쉬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당장 유상철 감독이 공격에서 실마리를 찾으려면 네. 결국은 문창진에게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는 김도혁 선수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창의성을 줄 수 있는 선수는 지금 인천의 선수 구성을 놓고 봤을 때는 문창진의 비중이 아주 클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의 짧은 인상이 분명 문창진에게는 앞으로도 조금 네. 더 기대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희망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기대를 갖게 하는 선수. 제가 기대를 갖는 선수를 얘기하면 예. 다음 경기 못할까 봐 저는 다른 수훈갑을 뽑겠습니다. 네. 어제 남준재를 저지한 김진야
함께 수훈갑은 인천 팬들의 야유입니다. 물론 남준재에게 인간적으로 모독하는 야유가 아니라 네. 남준재의 에너지를 떨어뜨리게 한 정신을 나가게 한 이 인천 팬들의 야유가 남준재를 조기 교체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어제 실점을 하지 않고 인천도 무승부로 한 원동력이지 않을까. 전 네. 인천 팬들의 이 야유를 아주 좀 수훈갑으로 꼽고 싶습니다. 아, 선수가 아닌 네. 인천 팬들의 야유였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강등권 탈출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도 대구와의 경기에서 실패하면서 세 팀이 강등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인천의 다음 경기 포항입니다. 제주 경남과 비교해 인천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아마 수원하고 이렇게 서울하고 만날 거예요. 네. 제주나 경남은. 인천은 포항입니다. 순위표만 놓고 보면 진짜 유리한 게 맞아요. 근데 포항도 워낙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우위도 아니고 뭐 절대 열세도 아니지만 네. 포항도 지난 경기 또 상주에게 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포항 홈에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할 거란 말이에요. 인천은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인천이 좀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인천이 지금 올해 유독 홈에서만 승률이 낮아요. 근데 원정에선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원정 유나이티드라는 또 오명 아닌 오명도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마 준비하는 과정 선수들의 어떤 텐션은 비슷할 거예요. 홈이나 원정이나. 근데 예. 홈에서 부담감은 그 아까 열정적인 이 인천 유나이티드 서포터들의 이 지지가 네. 오히려 선수들에게 조바심을 좀 내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겨서 반드시 골을 넣어서 팬들에게 좀 승점 3점을 안겨주자. 네. 요게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반면 원정을 가면 좀 그냥 편하게 하자. 요게 몸이 좀 가벼워지지 않나. 어깨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시의 민관 거버넌스가 다시 살아납니다. 2016년 상위법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천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였던 부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와해됐는데요. 지난 7월에 부천시가 관련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면서 3년 만에 기사회생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을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먼저 부천시 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로써 부천의 민관 거버넌스가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요. 부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어떤 단체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과거에는 사회가 굉장히 단순하고 획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화됐죠.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이 사회 운영을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민간 협치, 민간 거버넌스 이런 요구들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우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2016년에 지속협을 유명무실화시킨 게 부천시 의회였거든요. 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2014년 5월에 지방재정법상 운영비를 임의단체에 이제 지원할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본예산 전체 2억 4천 중에 이제 절반을 이제 삭감을 해서 이제 사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전개됐는데 여기에 이제 2015년 2월에 이제 새로운 어떤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대폭적인 이제 물갈이가 예상됐었고 또 이제 어떤 그 회장으로 어떤 김만수 시장의 어떤 측근인 이제 인사가 이제 앉힐 걸로 예상되니까 이제 위원들 간의 어떤 그 내용까지 이렇습니다. 예. 이제 결국은 이제 7기 회장으로 이제 뭐 이제 재단의 상임이사가 이제 회장으로 위촉됐고 선출됐고 다른 위원들이 이제 위촉되면서 이제 그 지속협의 사태는 일단 이제 봉합되는 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의회가 이제 2016년 이제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없애는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예. 이제 이에 반발해서 이제 지속협의 회장과 이제 위원들이 이제 일관 이제 총사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지속협이 이제 해산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속가능발전법상 운영비 지원은 이제 광역 시도만 해당한다는 이제 시의회 주장과 이제 지속협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상 명확한 어떤 그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 그래서 지원해도 된다라는 어떤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갈등들을 심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시의회는 당시 지원 근거 조례가 개정을 하면서 위탁은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탁은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지속협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해산 뭐 중단된 상태였고 이제 결국 이제 장덕천 시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복원 입장을 밝혔고 이제 지속협의 사태가 이제 일단 어떤
좋은 어떤 상황으로 이제 전개됐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7월달 조례가 제정되고 또 이제 9월달에 이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상정되면 새로운 어떤 민간 거버넌스 체계가 새롭게 이제 구축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6년 그때 당시에 이 지속협에서는 좀 강하게 반발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예, 뭐 제가 그때는 지속협 멤버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그 논란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네.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논란의 핵심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비 지원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 관련해서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는 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논란에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고 그거는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거는 항상 쟁점이 되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법률적으로 금지된 게 아니면은 지방자치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방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논란은 될 수 있지만 그거를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게 하면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은 그런 근거가 없어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해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해산이 됐었던 거죠. 그거는 뭐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고요. 그 네. 지표는 사실 경기도의 32개 시군 중에서 지속협이 없는 곳이 3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천이 민간 거버넌스의 정부적인 선도 도시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거든요. 이 조례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지속협의 근거 법령을 이제 지속 가능 발전법으로 이제 명확히 했고요. 협회의 어떤 그 경비 지원을 사업비, 이제 운영비, 이제 필요 경비로 구분했고 이제 주요 시책 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천시의 정책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비판을 과연 수용할 것이냐. 정상적인 비판이나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시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예. 이 이제 지속협이 과도한 어떤 시민의 어떤 뜻과 어긋나는 또 시 정책과 반하는 어떤 것들 의견들을 입장들을 내놓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의회가 이제 조건을 다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지속협이 새롭게 거듭났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나갈지 상당히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저도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조례를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란 거는 2004년 제가 활동할 당시의 조례보다 현행 조례 자체가 굉장히 후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를 직무로 바뀌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지속협이라는 건 사실 민간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이나 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던 거죠, 조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의 거버넌스의 원칙에 맞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제 민간 위탁이 명시가 된 거죠.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의 운영 책임은 행정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시의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민간과 같이 거버넌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운영 책임을 민간 위탁으로 할 때 그게 어떻게 실현 가능하겠느냐, 어떤 쟁점이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그거는 과제로 계속 논의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조례안이 확정될 때 그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요. 좀 전에 오세영 기자님 말씀처럼 지속협이 뭐 과도한 비판을 했다든지 지속협이 뭐 시정에 대해서 뭐 사실을 왜곡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민단체 일반적인 활동과 지속협 활동 혼동해서
그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속협의 어떤 행위가 그런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시민단체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지속협의에 참여하면은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 이런 뭐 정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그거는 민간 거버넌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한쪽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인천 이음카드의 가입자 수와 발행액이 일찌감치 목표치를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 이음카드, 높아진 인기만큼 재정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용 금액을 제한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인천시의 개선책, 지역 경제를 살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인천시 이음카드 개선책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몇 가지 궁금했던 사항들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선책이 나오기 전 일각에서는 인천 이음카드로 자동차나 금을 구매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신규철 위원장님, 이거 사실인가요? 네, 초반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혹시 이제 금테크라고 뭐 얘기를 하셨는데, 금테크는 말대로 골드바 금괴인데 그건 수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본 거는 금괴를 구매한 건 없고, 최고 단일 금액이 한 180만 원 가량 돼요. 187만 원. 187만 원,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재테크는 아니다. 또 이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각에서는 돌려주는 캐시백 비율을 더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예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 제도가 엄청나게 잘 정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국비를 4% 지원하지만은 그 이전은 국비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작할 때는 4% 지원을 했습니다. 캐시백으로. 그랬다가 3%로 낮추고 지금은 2%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 소비 패턴화되면 주민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 캐시백보다는 어떤 이용의 편리성, 어떤 이런 것에 더 이제 이 어떤 사용의 어떤 동인이 되기 때문에 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천시나 서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낮춰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는 가입자를 확보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에도 뭐 이벤트를 다 내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성격이. 그렇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가입자가 확보되고 또 안정화 단계에 들면 차츰차츰 그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도영 선생님께서 뭐 허위 광고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허위 광고라기보다는 이거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연착륙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의 한계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동영 소장께서는 그럼 캐시백 축소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앞서 신 위원장님이 이제 편의성 문제에 있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캐시백 비율을 줄여도 많이 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요.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편의성은요, 사실 신용카드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체크카드인 이음카드를 쓰는 이유는 그야말로 캐시백 비율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소득공제 비율이 조금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혜택이 신용카드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되면은 또 신용카드도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가입자를 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볼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금이 약 4%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으로 지금 마련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한시적으로 마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정부가 4년간 2조 원씩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었거든요. 하지만은 과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 예산에 포함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산이야
마지막 12월 달에 예산 통과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겁니다. 가봐야 한다.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천 이음카드를 비롯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화폐들의 네네.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당초 이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각 지역에서는 상품권을 카드깡 형식으로 해가지고 각종 문제점이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수조원의 예산을 드릴 것인가, 그거를 계속 줄 것인가, 그런 생각 좀 의문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부 지원금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서 그만두게 됐을 때 과연 인천시 자체 예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형식이다. 네.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인천 이음카드 현금을 교환에 사용하는 시스템인 만큼 현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불리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천시가 내놓은 사용한도 100만 원 제한이 어떻게 보면 이의 해법으로 지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복지 비용을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 정책 발행이라고 그러는데 정책 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일반 발행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발행 안 했는데 이 복지 급여를 이렇게 지역화폐로 자기가 뭐 30% 내지 몇 프로를 선택해서 받게 되면 그만큼 10%가 이렇게 높아지는 어떤 복지급여 높아지는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인천 이음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앞에 뭐 뜰을 청소한다든가 재활용 작업을 뭐 돕는다든가 이런 어떤 공익 활동에 참여하면 현금이 없더라도 인천 이음으로 그것을 들여서 그분들이 현금이 없더라도 인천 이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전개한다면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지방자치 시대인데 자치구의 여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입장도 있는데 이두영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자체마다 다 상황이 틀리거든요. 앞서 동구 얘기하셨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이음카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양이나 부평이나 각 지자체장들만의 뭐 나름대로의 소신, 그 재정 규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 인천시가 이걸 조율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각 지자체 자치장의 책임 하에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신규철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계양구도 지역화폐 이음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시백 등 구체적인 윤곽이 혹시 나왔습니까, 선생님? 계양구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계양구는 한 1~2%의 캐시백으로 내년에 도입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근에 있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관련 근거 조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 11월, 12월 예산 한 100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단은 근거는 마련해 놔야겠다라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그 부평구의 분위기는 그리고 계양구의 분위기는 이 이음카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평은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데다 경인선을 바탕으로 빠른 동업화도 이뤘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리적 이점은 일제강점기 시절 아픔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일본이 이곳 부평에 군수물품 제조 공장인 조병창을 짓는 배경이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부평공원도 과거 군수물품 제조 공장인 미쓰비시 제강이 있던 곳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이곳 부평공원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지난 1938년 부평을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인천항과 인접해 있고 경인선을 이용해 곧바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지금의 부평 미군기지 부지에 일본 육군 조병창을 건설합니다. 현재의 부평공원 자리에는 조병창을 도울 미쓰비시 제강도 들어섭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의 아픔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병창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할머님을 한번 만나 뵈었는데 그 할머님의 얘기를 따르면 마을마다 이제 그 반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정신대, 그러니까 할머님 표현에 따르면 위안부로 이제 갈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받아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조병창으로 이제 들어오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조병창도 그렇고 부평에 있는 미쓰비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부평공원을 둘러보던 중 가족을 강제징용으로 떠나보낸 한 부평구민을 우연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징용 당하는 걸 직접 보셨어요? 그렇죠. 강제 직접 본 거예요. 우리 형이 갔으니까 작은 형하고 큰 형하고 서로 다투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야, 네가 거기 가면은 살아온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해. 가면은 끝이다. 그러니까 일본 탄광 그런 데 가면은 아주 거기서 이제 1년 일을 하고 뭐 험악하게 가면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다 죽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군사 물품 이런 데는 터널 막 파고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면은 비밀이 누설되니까. 네, 부평공원 뒤편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 제강에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한때 이곳에는 약 1000여 채의 줄사택이 운집해 있었는데요. 현재는 약 20여 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그 일본의 잘못을 증명할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라고 이곳 줄사택 지역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낙후된 탓에 지역 주민들은 이곳 줄사택 부지를 허물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연 부평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네, 이곳은 부평 3보급단 뒤편의 한봉산입니다. 네, 이곳에도 일제강점기 당시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장소, 바로 동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토굴 한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황이고요. 온도는 굉장히 서늘합니다. 시원합니다. 토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 인위적으로 파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나무가 박혀 있는데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박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이렇게 나무가 박혀 있는데요. 누군가 토굴을 파기 위해 인위적으로 박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곳 토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판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루 2교대씩 이 부평 지하우를 파는 작업에 동원이 있다 하고요. 그냥 기다란 쇠막대기죠. 그 쇠막대기로 구멍을 파면 일정 깊이까지 팔 동안 계속 그 구멍을 파고 일본 군인이 확인한 다음에 그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뜨리면 그 깨진 돌들 다시 2인 1조로 해서 어깨 사이에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사이에 포대기에 돌을 담고 조선인 학생들이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2교대씩 작업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증언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곳이 강제 동원된 학생들이 강제로 끌려온 그런 장소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한봉산에는 모두 24개의 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굴로 불려왔는데요. 부평구는 올해부터 부평지하호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부평지하에 만든 참호라는 뜻으로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며 지하에 굴을 팠다는 내용을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평문화원은 한 달에 한 번 시민들에게 부평지하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아무리 숨기려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우리 조선 그 당시에 우리를 침략했을 때 이런 곳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곳이 있다. 너희들이 숨기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다. 좀 알려주기 위한 그런 뜻도 있고요.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아시아 태평양의 유적에 불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견인한 역사의 주체로서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미쓰비시 사택의 역사성을 공유하고 인정을 보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미쓰비시 사택과 인천 조명창과 지금 토고리라고 불리는 일본부 지하시설의 남은 지역을 다 모아서 유네스코 등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